네, 반갑습니다. 초등사이다 김선호입니다. 오늘은 친밀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녀와 친밀감을, 그런 유대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거 아세요? 많은 아이들이요, 스마트폰에 있는 인공지능 음성에 더 친밀감을 느낀다고 대답을 합니다. 심지어 부모님보다. 오히려 왜 지니, 빅스비 그런 부르잖아요. 빅스비 안녕? 네, 안녕하세요. 나 오늘 외로워, 슬퍼. 아, 그러시군요. 어떤 노래를 들려드릴까요? 등등등. 자, 친밀감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잠깐 그러한 대목 한번 읽어드리고 들어갈 건데요. 초등 엄마 말의 힘 한 대목 잠깐 읽고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는 빅스비에게 음악을 틀어달라 하고, 유튜브를 좋아하는 아이는 다양한 채널을 추천받는다. 인공지능은 무엇을 물어봐도 대답해 주려 애쓴다. 그리고 솔직하기까지 하다. 모르면 아는 척 안 하고 못 알아들었다고 말한다. 더욱 놀라운 건 오늘 힘들었다고 말하면 위로의 말을 해준다. 아무도 자신의 말에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인공지능의 위로는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한다. 아이들은요, 스마트폰의 그 말 한마디에 친밀감을 느낍니다. 자녀와 친구가 되고 싶다면 인공지능의 말투를 배우자. 그들은 언제나 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게 중요하다. 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공지능보다 이제 자녀와 그 친밀한 정도까지 밀리실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그런 친밀감을 회복할 수 있는지 지금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요, 이제 4학년에서 6학년도 학생이라면 친밀감에 대한 강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우리 부모들하고 별로 친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그쪽에 대한 친밀감이 아니고요, 다른 쪽에 대한 친밀감. 첫 번째는 근처에 있는 타인이죠. 바로 절친, 친구들에게 친밀감을 강하게 느끼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이상화된 어떤 인격체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이돌이죠. 그런 아이돌에게 엄청난 친밀감을 느낍니다. 절친은 그런 데로 이해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아이돌은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걸 친밀감이라고 할 수 있느냐. 친밀감을 서로 소통하는 관계로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친밀감을 행복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좀 달라집니다. 내가 누군가와 친밀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일방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느낌과 동시에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그때는 친밀감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 아이들이 어느 정도로 친밀감을 아이들에게 느끼냐면요, 문방구에 가서 반지를 하나 사요. 얼마 안 해요. 1,000원 정도 되면 꽤 예쁜 거 고를 수 있고요, 손가락에 끼고 다닙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물어봐요. 너 그 반지 뭐야? 예쁘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나 오늘 이제 어제부터 아이돌 그룹 멤버 누구누구 여친 되기로 했어. 그 뜻이야. 그럼 다 알아들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다른 아이가 어떤 조그만 아이디 카드 같은 것도 하나 꺼내고요. 누가 내 남친인데 남친증 보여줄까? 남친증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조그만 이렇게 신분증 같이 생긴 건데, 앞에는 아이돌 사진이 있고 뒷면에는 이름 쓰는 빈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멤버 누구누구는 땡땡땡님의 하나뿐인 남친임을 증명합니다. 그렇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적혀 있어요. 그걸 서로 보여주면서 내 남친의 성격은 어떻고, 얼마 전에 다른 멤버랑 무슨 일이 있었 등등등, 내가 아이돌 남친에 대한 아주 사소한 정보도 알고 있다는 걸 드러냅니다. 많이 알고 이야기할수록 나름 꽤 나는 참 친밀한 존재거든, 이제 그런 표시가 되는 거죠. 선생님, 이거 좀 걱정스러운데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고요. 새로운 관계 맺기에 대한 사전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친밀한 감정을 느끼고요. 직접 만난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같이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서 계획도 세웁니다. 괜찮습니다. 적어도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하고 싶고 그런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스스로 증명하고 표면으로 내세우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대상은 누구냐면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막 맺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아니라요. 그러한 관계 맺기를 두려워하는 아이들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유독 선생님들과 친하게 잘 지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혹은 뭐 현장 체험 같은 걸 나갔을 때 쪼르르 달려와서 제잘제잘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선생님한테 쏟아내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정작 친구들과 있을 때는 오히려 그러한 친밀감을 잘 꺼내놓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친구들과는 적절히 내면을 개방하면서 친밀감을 교류해요. 근데 유독 어른들 앞에서는 어찌할 바를 막 몰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끄럽게 하기도 하고 그런 부끄러운 표정을 짓기도 하고 말을 머뭇거리거나 막 피하기도 하고 심지어 뭐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뭐 실수한 것이 없나 등등 이렇게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 자체를 전반적으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두려워하는 건데요. 정작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사례, 선생님 주변에 머물면서 친밀감을 잘 표현하지만 어른들에겐 그런 걸 잘 표현하지만 정작 친구들과는 또래와는 그렇게 못하는 아이의 경우 그 이유가 뭔가?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전제사항부터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친밀감은요, 생후 3세 이하의 아이들이 경험한 부모와의 애착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 시기에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했는지 아니면 불안한 혹은 혼란스러운 애착관계를 경험했는지가 타인에 대한 친밀도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 선천적인 성향도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엄마가 직장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몇 개월을 친정집에 아이를 맡겨놓습니다. 이건 엄마 탓이 아니죠. 아빠도 일을 하고 나가는 거죠. 부부가 맞벌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주말에 가끔 가곤 했지만 자주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럼 그 아이는 할머니와 애착관계를 형성합니다. 자기를 직접적으로 돌봐주신 분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할머니로부터 자주 이런 말을 들어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그러면 아이는 두렵습니다. 자신의 애착관계가 뭔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애착관계인 할머니 곁에서 재롱도 떨고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나중에 초등학생이 되어도 똑같은 반응을 해요. 뭐냐면 이제 학급에서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은 선생님이니까 나의 애착 대상이 언제 어떻게 아파서 없어지면 안 되니까 두렵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최대한 선생님 곁에 와서 친밀감을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왜 유독 친구들에게는 그럼 친밀감을 표현하지 않느냐? 그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대상인 거죠. 친구들은 나의 생존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오히려 방해만 일으키는 나쁜 아이들이라고 느껴요. 자꾸 시끄럽게 해서 우리 선생님을 피곤하게 만들고 자꾸 싸워가지고 선생님 마음고생을 시키고, 그래서 친밀하게 지내기보다는 선생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통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선생님이나 뭐 주변 어른들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아이죠. 하지만 그 아이만 놓고 봤을 때는요, 나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초등시기뿐 아니라 청소년, 대학생, 결혼 이후에도요, 같은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아이들. 보통은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왜 자신이 그러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이에게 이제 그만 친구들하고 좀 가서 놀지 라고 이야기하면 불안이 더 커집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닌지 하고
저는 그런 상황을 역이용하는데요. 뭐냐면 옆에 와서 제잘거리면 상황을 봐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보통은 개인 상담할 때 하는 질문들인데요. 그냥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지금 그런 말투는 누구를 닮았다고 생각하니? 그럼 어릴 때 할머니랑 지낸 거냐? 뭐 혼난 적은 없느냐? 등등등. 그렇게 며칠 몇 개월을 간간히 물어보고 듣고 하면서 흩어진 조각들을 맞춰봅니다. 그럼 짐작이 돼요. 아, 이 아이가 누구와 어떤 애착 관계였구나. 자, 그런 걸 알은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사실 거기까지입니다. 그걸 알게 되면 그 뒤는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은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 스스로가 알아챕니다. 아, 나 때문에 그때 할머니가 허리가 아픈 게 아니고 다리가 아픈 게 아니었구나. 그냥 나이가 들으셔서 그런 거였구나. 그때 나를 돌봐주시던 부모가 갑자기 떠난 게 내가 울어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때 엄마가 늘 피곤해 보였던 건 나 때문이 아니라 직장 때문이었구나. 이런 과정을 자유연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뭐 직접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학급에서 뭐 아이들은 많고 또 제가 몇 년을 데리고 갈 수도 없고 당장 다음 학년으로 올려보내야 하고 그때는 이제 짐작되는 몇 가지를 얘기해 주면서 같이 잘 생각해 보라고 말은 해 주는데요. 뭐 아쉬운 마음에 해주긴 하는데 효과는 미비합니다. 중요한 건 아이 스스로 오랜 시간 자유연상을 통해서 그런 것들, 아, 그랬구나 라는 걸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시면 좋은데 쉽지는 않죠. 예. 부모 입장에서 자꾸 같이 물어보고 하다 보면 뭐 아이들이 짜증도 내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을 함께 해나가는 것, 과정, 작업 결코 만만치 않고요. 자칫 부모 자신의 또 아픈 부분들을 이렇게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회피나 방어 등을 하게 돼요. 그래도 저는 시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뭐 갑자기 아이들을 앉혀놓고 우리 이제 자유연상이라는 걸 할 거야 하면서 진지한 모드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겁니다. 뭐 어린 시절 사진들을 꺼내놓고 그때 어디서 살았지, 그때 엄마는 아파서 잠시 널 할머니 댁에 맡겨놓을 수밖에 없었어. 아빠도 회사 때문에 좀 힘들었고 또 술 취해서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았고 그래도 혹시 또 기억하니? 아빠가 꼭 과자 한 봉지씩 사가지고 들어오시는 것? 너가 다음날 아침에 즐겨 먹던 그 꽈배기 과자 아빠가 늘 밤늦게 사다 놓았던 거였단다 등등. 중요한 몇 가지 단서를 던져주고 아이가 그 당시 상황에서 떠오르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또 같이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면서 실마리들을 잡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유연상이 되고 그때 그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친밀감을 느끼지 못했던 순간들 또 알게 모르게 이러한 친밀감들이 형성되었다는 사실들을 아이들이 알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지금 이야기 듣고 선생님 바쁘고요. 언제 그런 자유연상을 다시 하고 있고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진작에 했겠죠. 그냥 애들은 다 그냥 적당히 그렇게 큰 거 아닌가요? 아이들은요 그냥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단 한 명도 똑같은 아이가 없기 때문인데요. 설령 정말 모든 면에서 똑같은 아이들이 있다 해도 각자 다르게 성장합니다. 그 고유성을 얼마만큼 바라봐 줄 수 있는지 그에 맞게 교육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고요. 제가 친밀감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친밀감은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내적인 상태입니다. 아이들 개개인에 맞춰서 진행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외로운 아이가 돼요. 국제정신분석가 이무석 교수는 자신의 저서 친밀함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친밀함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고독하다. 저는 이렇게 이 말을 재해석합니다. 뭐냐면 친밀함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고독한 이유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그런 고독을 고독인지도 모른 채 짊어지고 가지 않도록 찬찬히 우리 아이들의 유년 시절을 함께 되짚어 보는 시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초등사이다 초등교육 전문가 김선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사이다는 학부모님들과 함께합니다.